우리 와당 당원동지 여러분, 그리고 애국국민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릴 강의는 이 근로자 경영 참가 법안이라고 하는 굉장히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입니다. 지금 이 법안은 기존의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지금 현행법입니다.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인데, 이 법을 폐지하고 완전히 노조가 경영권을 완전히 장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실은 기업을 사실상 해체시키는 그런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제 강의는 두 차례 걸쳐서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의 내용을 좀 아셔야 그 다음에 지금 근로자 경영 참가 법안의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법률의 내용을 먼저 설명드리고 간략하게, 그리고 지금 이 법안, 근로자 경영 참가 법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노사협의회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만들어진 게 사실은 1990년대 후반 무렵부터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건 노동조합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노동조합과 별개의 조직으로서 노사협의회라는 게 만들어져 있었죠. 근데 그 노사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된 근거 법률이 바로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걸 줄여서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말합니다. 하여튼 이 근로자 참여법은 현행법으로서 기본적으로 노사의 공동이익을 위하여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법률입니다. 근데 이 노사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이 법률은 실제로 그 노사협의회 설치의 주체가 누구냐면 바로 사용자입니다. 기업이죠. 그 사용자가 노사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노사협의회를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이 동수로 구성이 됩니다. 3명에서 10명까지 각각입니다. 사용자 하고 그 다음에 근로자가 3명에서 10명까지 각각 그 위원을 구성시켜 가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근로 조건에 관한 거라든지 복지에 관한 거, 그리고 이제 경영에 관한 것을 이제 협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겁니다. 근데 명칭에서 아실 수 있겠지만은 이 노사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협의기구입니다. 협의기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새로 제출된 이 바로 이제 근로자 경영 참가 법안은 협의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전부 의결기구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자가 그 근로조건 또는 그 근로복지 이거와 관련돼서 그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기관이었던 노사협의회가 이 법안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제 경영에 관한 거의 대부분의 사항들, 즉 경영 전반에 관해서 노사공동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노사공동위원회가 의결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노사협의회는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만든 협의기구인데, 노사공동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대등한 그 지위에서 의결을 하도록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들을 의뢰를 하도록 함으로써 실제로 그 사용자의 그 경영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사실상 무력화시켜버리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일단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노사협의회는 설치 주체가 사용자입니다. 그런데 이번 법안에서 나와 있는 노사공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체가 아닙니다. 공동주체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주체가 되어 있다는 거, 그거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노사협의회에서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사항들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용자가 근로자와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발의된 이 법안에서는 그 대부분의 사항들이 전부 의결 사항으로 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의결과 협의, 이 차이점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먼저 협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의논하는 겁니다. 의논하는 거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합의에 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합의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냥 그 의견을 참고를 하는 수준에서 처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 측의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에서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참고하고, 그렇지 않으면 근로자의 의견들을 배제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만약에 수용할 부분이 있으면 그 수용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여튼 근로자의 의견을 뭐 수용하거나 또는 참고하거나 또는 배제하거나, 이게 자유롭게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협의입니다. 협의. 근데 어떤 간에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협의기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합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여튼 협의를 해서, 상의를 해서 서로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의견입니다. 물론 이제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보통 뭐 만장일치 같은 경우는 없고요. 만장일치가 되면 좋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만장일치가 아니고 보통 다수결에 따릅니다. 그래서 서로 의견을 제시하고 두 의견이 제시된 가운데 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과반수를 획득한 그 의견이 전체의 의견으로 결정이 되는 그런 절차를 밟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의결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중요한 사안 같은 경우는 과반수가 아니고 3분의 2 이상, 이걸 이제 가중된 의결 정족수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가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결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죠. 가결되거나 부결되거나,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 예컨대 사용자가 제시한 의견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고, 또 혹은 근로자가 제시한 의견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어떤 간에 노사협의회에서는 협의를 하는데, 모여서 상의를 하는데, 근데 반드시 결론을 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참고를 하는 정도 그런 수준에서 거치는 겁니다. 근데 의견은 다릅니다. 의견은 반드시 결정을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결정이 구속력을 갖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협의 같은 경우는 그 협의 자체가 구속력이 있는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의견은 참고를 할 수는 있어도 근데 그걸 배제시켜버려도 문제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 의견은 반드시 서로 상의를 해서 반드시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그 노사협의회 체제에서는 다루는 사안이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일단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가장 강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근로자 참여법에도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의결사항은 그때 근로자 참여법에서 말하는 의결사항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주로 근로자의 복지와 관련된 사항은 의결사항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지에 관한 사항 이외의 것은 의결사항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근로자 참여법의 복지에 관한 사항을 의결사항으로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이 복지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커졌죠. 특히 이제 노동조합의 활동이 이제 활발하게 전개되면서 실제로 그 복지에 대한 요구가 커졌던 겁니다. 그래서 그 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일단 의결을 하도록 하자. 네,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뭐냐면 근로자 참여법에는 뭐냐면 근로자 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해서는 의결사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사항들은 전부 협의사항이거나 아니면 보고사항입니다. 협의사항은 하여튼 협의 절차를 거치는 거죠. 모여서 논의하는 절차를 거치는 거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속력이 없습니다. 반드시 결정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보고사항이라고 또 있는데, 이 보고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사용자 측에서 근로자 측에게 이러이러한 근데 계획이 있다거나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할 경우에 그 사항들을 보고하고 설명을 해주는 그 사항들입니다. 설명을. 그러니까 이건 협의도 아니죠. 협의도 아니고 그냥 상호간에 오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보고하고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의결사항이 있고 협의사항이 있고 보고사항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결사항은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아주 제한적인 아주 작은 그 문제들에 관해서는 의결사항으로 해두고 있고, 나머지는 협의사항이나 보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새로 제출된 이 법안에서는 어떻게 했냐? 그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은 협의사항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보고사항은 그냥 보고사항으로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약간 장난을 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고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고사항으로 갑니다. 그런데 협의사항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협의사항을 전부 의결사항으로 넘겨버립니다. 대부분은 넘겼습니다. 그리고 원래 의결사항은 또 그대로 의결사항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보고사항은 거의 그대로 뒀는데 기존에 즉 현행법상의 협의사항을 전부 의결사항으로 넘겨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협의사항이었다가 의결사항으로 바뀐 부분이 주로 경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경영과 관련된 핵심적인 사항이 이제 협의사항에서 의결사항으로 넘어가 버려가지고 실제로 노동조합이 경영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다는 거죠. 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사용자는 경영의 핵심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결정권을 가지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하여튼 노사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니까. 결정해주지 않으면 경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미리 이제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 법안은 지난 4월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이수진 의원이라는 그 비례대표 의원입니다. 이수진 의원이 다른 9명의 찬성을 얻어서 발의한 그 법안입니다.
근데 정식 명칭은 근로자 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자 대표제 및 경영 참가 등에 관한 법률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걸 이제 줄여서 제가 근로자 경영 참가 법안이라고 약칭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느끼시겠지만 이제 노조가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은 노사 공동위원회가 되겠지만은 노조가 경영 참가를 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까지는 경영에 관한 사항은 그냥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에 불과했습니다. 즉 사용자의 경영권이 보장됐던 거죠. 보장됐던 것인데 이제 이 법률안에 의해서 이제는 경영 참가에 대한 권리를 노조가 가지게 된 겁니다. 의결권을 가지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실제로 노조가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을 전부 결정하고 실질적으로 그 노조의 협력이 없이는 노조가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로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그런 사태로까지 발전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내용의 법률이다.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노조에게 기업의 경영권 탈취입니다. 탈취를 허용하는 반시장경제적 악법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바로 경영권을 노조가 뺏어버리는 겁니다.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경영권을 노동조합이 뺏어버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바로 노사공동위원회의 의결권을 통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경영에 관한 문제를 사실상 노조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럼 잘 아시겠지만 노조는 뭘 가지고 있냐면 노동조합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단체 행동권을 가지고 있죠.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것은 파업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파업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 그 노사공동위원회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만약에 그 의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노동조합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노조는 바로 파업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그 노동조합의 파업을 이겨낼 수 있는 사용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할 때는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 아주 노동조합에 편향된 그런 정책을 펴고 있는 이 상황에서는 사실은 노조의 의견에 반하는 노조의 입장에 배치되는 그런 결정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저는 기업 학살법이다 이렇게 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기업을 완전히 죽이는 거죠. 이제 기업을 사용자가 더 이상 기업을 경영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기업에서 손 떼고 그래서 노조가 사실은 기업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는 그래서 어떻게 말하면 사회주의적인 그런 기업 그 경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건 완전히 자본주의 또는 시장 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흔드는 겁니다. 이거. 제가 또 생각하는 건 뭐냐면 원래 그 우리 헌법 제 37조 2항에 보면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헌법에는 여러 가지 기본권들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면 헌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무효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이 근로자 경영 참가 법안은 기업의 경영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악법이고 위헌입니다. 당연히 위헌인 거죠. 그런데 하여튼 이런 것을
밀어붙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제는 이게 원래 이제 그렇게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면 상법이라든지 노동조합법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원래 이제 이런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는데, 상법이나 노동조합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중요성이 일반 국민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법률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국민들도 관심이 많고 학자들도 관심이 많고, 그래서 실제로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근데 이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노사협의회 운영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그 입법 예고에서도 그런 측면이 나타나고 있는데, 원래 이제 이게 4월 20일에 이제 발의가 돼가지고 그 다음 날인 4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에 이 법안이 회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4월 22일부터 5월 6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여러 일반적으로 관심이 있는 법률, 좀 심각한 내용을 갖는 법률에 대해서는 일반 국민들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반대 의견을 많이 제출해 주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법안에 대해서는 제출된 의견이 122건밖에 되지 않습니다. 보통 몇천 건 이렇게 중요한 그 법률안 같은 경우에는 몇천 건의 의견, 심지어 만 건을 넘어가는 그런 의견이 달리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안은 122건밖에 의견이 달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악법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달아주시는 분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가 어떤 법을 제정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이 이 법안의 내용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반대 의견을 올렸을 것인데도 불구하고 122건밖에 의견이 달리지 않았던 것은 어떻게 보면 놓쳤다고 볼 수도 있겠고, 또 내용의 심각성을 잘 인지를 못하셨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좌파들이 노리는 겁니다. 이게 상법이나 또는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노조가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그건 사실은 기본적인 법률들, 아주 기본적인 법률들을 건드리기 때문에 학자들도 그렇고 국민들도 그렇고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근데 경제자 단체 같은 데서도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반발이 거세게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상법이나 예컨대 노동조합법을 통해서 만약에 노조가 경영 참가를 하려고 한다든지 또는 경영권을 찬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반발이 굉장히 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발을 미리 예상하고 이 법률안을 낸 이수진 국회의원은 오히려 우회하는 통로를 선택한 겁니다. 상법 건드리지 말고 노동조합법 건드리지 말고 아예 그냥 노사협의회법의 근거법률만 그 내용을 바꿔서 학자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는 상황에서 이걸 그대로 입법화 시키자 하는 굉장히 우회적인 전략, 교묘한 우회 전략을 택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게 정말 무서운 겁니다. 일반 국민들이 또는 심지어 학자들조차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심각한 내용의 법률이 그냥 통과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이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민들의 입장, 또 기업하는 분들의 입장에 볼 때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덫에 걸려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를 제시해야 되는 기회를 놓치고 입법 과정에서도 그걸 저지하려는 노력들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고 이래가지고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입법화 되어버리는 거죠. 근데 입법화 되고 나면 정말 이게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무서운 족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오늘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는데, 근데 어떤 간에 지금 이 근로자 경영 참가 법안, 그냥 법안이라고 하겠습니다. 법안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이 법안 내용을 한번 이제 보면서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안 제1조를 보면 이 법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 조항이 이 법안의 숨은 의도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목적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법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및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자, 노사공동위원회를 통하여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근데 여기서 의사결정,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 하는데, 이 의사결정이 무엇에 관한 의사결정이냐?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입니다. 근데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원래 사용자, 경영자가 하는 거죠. 그게 경영권의 본질 아닙니까? 그래서 경영에 관한 사항은 경영자 또는 사용자가 한다. 그런데 이 법안은 대등한 입장에서, 노사가 대등한 입장입니다. 대등한 입장에서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또 형식적으로만 보더라도 하여튼 지금까지 사용자가 가지고 있던 경영권을 이제 노사가 똑같이 나눠서 가지게 된 겁니다. 근데 나눠서 가진다는 것은 사실은 반이 발목이 잡혔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반이 발목을 잡히면 전체가 다 잡히는 겁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 뭐 거부권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거부권이라는 게 사실은 뭐 사용자가 어떤 것을 하고 싶어도 근데 근로자 측에서 하여튼 찬성을 해주지 않습니다. 찬성을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이제 노사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한 사항을 의결할 때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됩니다. 얻어야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경영에 관한 사항도 그렇습니다. 경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주요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노사공동위원회의 재적 과반수가 출석하고, 그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의결이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용자가 어떤 경영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안건으로 상정을 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노조 측에서 다 반대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3분의 2가 넘을 수가 없죠. 절대 안 넘을 수가 없습니다. 과반수를 넘기기도 힘듭니다. 그러면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사용자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그러니까 사실상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노동조합 속에서, 노조 측에서 사실은 거부권을 갖는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어떤 결정을 하고 싶어도 노조 측에서 거부권을 행사해서 부결시켜버리는 겁니다. 일종의.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마비되어 버립니다. 바로 이것을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이 법안이다. 근데 그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즉,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노사가 대등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건 경영권 바로 탈취죠. 노조가 탈취하는 겁니다. 근데 탈취할 수 있도록 이 법이 허용하는 겁니다. 바로 그게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실현함으로써, 자, 이 경영 참가, 근로자의 경영 참가, 이제
속마음에 있던 것이 드러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사결정은 경영에 관한 의사결정을 포함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아예 입법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이걸 실현한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경영 참가한다는 겁니다. 근로자가 경영 참가한다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사용자의 경영권이 그만큼 침해된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침해될 수밖에 없죠. 근로자가 경영 참가를 하게 되면 그만큼 사용자의 결정권 또는 결정의 비중이 바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바로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 그 목적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실현함으로써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공동이익을 촉진한다. 정말 그럴 때 보이기도 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로자 참여권이라고 하는 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에도 이 용어는 들어있습니다. 공동이익이라는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공동이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복지에 관한 그 제한된 영역에 있어서의 공동이익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공동이익은 경영 전반에 관한 공동이익입니다. 바로 경영 전반에 대해서 하여튼 근로자 또 노조가 자기 이익을 확보하겠다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무시무시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바로 이 법의 목적이다.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공동이익을 촉진하고,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 또 경영의 투명성을 또 들고 나옵니다. 경영의 투명성은 뭐겠습니까? 노동조합이 이 사용자가 경영과 관련해서 내리는 의사결정을 속속들이 다 파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공개하는 거 아닙니까? 경영의 투명성. 이 말은 정말 우리가 투명성이라는 것 자체가 주는 긍정적 뉘앙스 때문에 이런 용어들에 속아놓으면 절대 안 되죠. 경영의 투명성은, 근데 영업 비밀이나 기업 비밀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거 다 까발리라는 얘기입니다. 그 기업 망하게 하겠다는 소리죠. 그런 내용들을 전부 까발려가지고, 그걸 노동조합에서 그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해서 공격을 하고, 또, 근데 다른 기업이나, 심지어 외국 기업들에게 그걸, 공개해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거죠. 경쟁력이 확보될 수 없죠. 영업 비밀에 관한 것, 경영상의 비밀에 관한 것, 이것들이 다 경영의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전부 공개해 버린다면 우리 기업 경쟁이 가질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게 목적 조항에서부터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노사가 대등한 입장에서 경영을 포함한 전반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두 번째, 아예 근로자의 경영 참가를 실현한다. 그리고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목으로 기업 비밀이나 이런 사항들을 외부로 공개해서는 안 될 사항들을 전부 공개하겠다는 겁니다. 또는 그 공개를 무기로 해서 하여튼 노조가 사용자에 대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협상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용자는 이제 거의 자기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무기가 거의 없어진 겁니다. 노조는 정말 다양한 무기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사용자는 그 노조의 공격으로부터 그 경영권을 지키기 위한 방어 무기들이 거의 없는 셈입니다. 노사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순간에 바로 이제 완전히 무장해제가 되는 겁니다. 사용자는 경영과 관련해서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업 못합니다. 기업 못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여러 건
그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문제지만 이게 아니고 이건 경영 전반에 관한 것을 다 이렇게 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거고, 그리고 이 법안에서는 어떻게 규정을 하고 있냐? 기존에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 법을 폐지시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바로 이제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하는 현행법은 폐지되도록 부칙 제2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하여튼 노사협의회를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는 근로자 참여법이라고 하는 것을 폐지시키고 이 법으로 대체를 해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굉장히 교묘한 술수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고. 자, 그러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용어들이 나오는데 일단 여러 가지 용어들 가운데서 몇 가지를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 근데 일단 하여튼 여기서 나오는 게 근로자 대표, 근로자위원, 근로자위원회, 노사공동위원회 이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나옵니다. 요 기구들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차 설명드리기도 하고, 그런데 하여튼 근로자 대표든 위원이든 하여튼 근로자위원회든 간에 이런 근로자 측 기관들이 있겠죠. 그걸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관들에 대해서 정말 엄청난 특권을 부여해 줬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차별 및 불이익 처우 금지 규정, 이게 이제 이 법안의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노동이사, 노동감사가 이 법에 규정된 활동을 함을 이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등 불이익하게 처우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나 근로자위원, 심지어 노동이사, 노동감사 이것이 하여튼 이 법에 따라서 활동을 할 때 그 활동을 했던 이유로 해서 차별을 한다. 이건 허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벌칙도 부과되어 있습니다. 근데 물론 요 내용이 사실은 근로자 참여법에도, 즉 현행법에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차별 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하여튼 대부분 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협의사항이죠. 대부분 사항들이 협의사항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뭐냐면 하여튼 그것과 관련해서 하여튼 차별 대우를 해서 안 된다는 것이지만, 지금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제는 노사공동위원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의결기구지 않습니까? 막강한 권한을 갖는데 이 권한에 대해서 하여튼 사용자가 그에 대해서 어떤 불이익도 가하는 경우에는 하여튼 그에 대해서 벌칙을 부과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활동을 했다고 해서 대표적으로 근로자위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했다고 해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정말 더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뭐냐면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제6조에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사용자는 이 법의 적용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라 선출된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노동이사, 노동감사가 요구하는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할 의무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근로자위원 등은 경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하여튼 의결하고 협의하고 이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럼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협의하고 의결하고 해야 되니까.
그럼 그 경영 전반에 관한 정보들을 전부 제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노조에게 경영에 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이건 완전히 진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완전히 사용자의 그 경영과 관련된 그 방어권, 이거 완전히 박탈해버리는 거죠. 뺏어버리는 겁니다. 다 제공하는 거예요. 정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되죠. 근데 그 정보를, 노조에서 사용자의 정보를 다 알게 되면 그 사용자가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이것을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이것이 정말 또 중요한 내용 중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편의 제공이라든지 공간 제공하는 거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있고, 그 다음에 방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 들어있는데, 또 하나 이제 제공해 드릴게요. 활동 시간을 보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근로자위원 등이 각자의 직무, 근로자위원회 직무입니다. 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근로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근로자위원으로 활동한 그 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본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이제 노조 전임자 급여 문제, 이 문제하고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원래 이제 노동을 하지 않으면, 근로를 하지 않으면 대가인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 근로자위원 등은 하여튼 그 근로자위원으로서 활동하는 시간이 근무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다 받는 겁니다. 일은 안 하는데 그 시간에 월급을 다 받는 거죠. 근데 이거 근로자위원으로서 일을 수행한다는 거, 그건 갖다 붙이기 나름이죠.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그냥 근로자위원으로서 하는 일이다. 실제로 여행간이고, 여행간 것을 출장 갔다고 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을 하여튼 그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났다. 그렇게 하면 전부 근로자위원으로서 그 활동을 한 것으로 좀 인정되겠죠. 그럼 다 그것을 근로로 인정하고 그게 급여를 지급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제공 의무, 그리고 활동 시간 보장, 이 요소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다 장악하고, 그러면서도 월급까지 챙길 수 있는, 급여까지 챙길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마련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굉장히 재밌는 게 있습니다. 제가 이 법안을 보면서, 검토를 하면서 세상에 이런 발상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사업장에서, 기업에서 말이죠, 실제로 노조 가입률 또는 조직률이라고 하는 게 있겠는데, 실제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많은 경우도 있지만, 즉 한 직장 내에서 다수가 사업장이라고 합니다만은, 한 사업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극소수만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는 뭘 맞냐? 한 사업장에 있는 모든 근로자를, 그 노조에 가입되어 있든지 안 되어 있든지 관계없습니다. 모든 근로자를 포괄하는 조직을 만들도록 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논리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뭐냐면, 하여튼 그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든 아니든 간에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로 구성되는 근로자 총회라는 걸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이건 바로 사회주의입니다. 사회주의. 원래 그 노동조합을 만든 것은 그 근로상권, 노동상권이라고 하는데 단결권 때문에 인정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결권은 실제로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 단결권과 소극적 단결권 이렇게 구분되는 겁니다. 적극적 단결권은 가입할 권리, 노동조합을 가입할 권리, 소극적 단결권은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을 권리, 이걸 다 보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는 하여튼 한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모든 근로자는 근로자 총회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건 바로 뭐겠습니까? 근로자 전체를 사실은 노동조합의 조합원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해서 하여튼 노동조합의 영향력의 범위를 전 근로자에게 확산시키겠다는 겁니다. 즉 모든 근로자를 전부 노동조합원으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건 소극적 단결권의 정령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전부 근로자 총회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근로자 총회는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위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선출하거나 위촉하거나 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 위원, 근로자 대표 이런 사람들을 선출하거나 위촉하는 그런 권한을 갖는 근로자 총회가 그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그런 조직, 즉 근로자 총회에서 그런 중요한 권한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이건 좀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자, 민노총이 조직률을 높이고 싶죠. 가입자 수를 좀 많이 늘었지만 가입자 수를 늘리고 싶죠. 근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습니까?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민노총이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그 근로자들이 있죠. 근데 그 가입되어 있지 않은, 즉 비조합원인 근로자를 포함하는 그런 근로자 조직을 법적으로 만들 수 있다면, 또 심지어 강제한다면, 그 민노총이 전 근로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근로자 총회가 바로 그런 기능을 하는 겁니다. 즉, 이 근로자 총회라는 이 제도를 통해서 모든 그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가 전부 사실상 조합원이 되어버리는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민노총이 장악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모든 근로자가 사실상 민노총의 그 지배 아래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민노총이 얼마나 거대해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게 뻔하죠. 이게 이 법안 속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노동조합인 가입하기 싫어서 가입 안 할 수 있지만, 근데 근로자 총회는 반드시 가입해야 됩니다. 근데 근로자 총회를 민노총이 실제로 장악하고 있다면, 그럼 모든 근로자가 민노총의 영향 아래 들어가는 거죠. 이런 제도를, 정말 얼토당토 않는 제도를, 근데 정말 어떻게 보면 기발합니다. 기발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마치 사회주의 국가에서 모든 근로자가 직장 내 직명 같은 거
뭐 직장 연맹 같은데. 그런데 조직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식의 조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만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설치해야 됩니다. 이거 반드시. 그래서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하여튼 민노총이든 한노총이든 간에 기존 노동조합 조직들이 그 지배력을 일반 그러니까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일반 근로자에게까지 전부 뻗치기 위한 자기들의 지배력을 또 다르게 말하면 자기들의 마술을 뻗치기 위한 그 매개고리가 되는 게 바로 이 근로자총입니다. 이걸 설치 반드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말 제가 보면서도 굉장히 놀랐던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여튼 이래가지고 하여튼 근로자총회를 만들어가지고 하여튼 기존 노조들의 지배력을 확대하는 그런 정말 아주 교묘한 그리고 아주 얄팍한 수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위원, 근로자대표, 근로자위원회, 노사공동위원회 이런 것들은 그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그 내용이 심각한 내용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누어서 강의하게 된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주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